지금 베트남 스마트 팩토리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린 외국 자본이라며 손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삼성은 단 한마디도 없이 시스템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건 임금도 복지도 아닌 공정함과 신뢰라는 걸 우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중국의 손에 노란한 대가가 얼마나 냉정한지 모두가 눈앞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 하이즈엉 성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남은 건 저와 13살, 11살 동생들 뿐이었습니다. 하노이 국립기술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죠. 교수님들은 연구원 자리를 권해주셨습니다. 안정적이고 체면도 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월급은 고작 500만 동.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 팩토리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생산직이었어요. 대학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죠. 할인아, 대학까지 나와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월급은 1200만 동이었습니다. 연구원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입사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베트남을 이용만 하고 떠날 거라는 선입견 말입니다.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도 무거웠죠. 첫 출근 날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안전교육부터 놀라웠어요. 마치 대학 강의실 같았죠. 체계적인 교재와 영상자료, 실습용 장비까지 완벽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있었어요. 정수기도 있고 개인 책상과 옷장까지 갖춰져 있었죠. 베트남 어떤 회사 기숙사보다 좋았습니다. 식당은 더욱 놀라웠어요. 영양사가 메뉴를 짜고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매일 공급받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있고 베트남 음식도 있었죠. 무료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초기 상담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한 과장이 신입 한 명 한 명과 개별 면담을 했어요. 제 가족 사정을 털어놓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한 과장은 조용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린 씨, 삼성은 한국 기업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삼성이 베트남 최고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삼성이 온 거였습니다. 첫날부터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죠. 삼성의 직원 복지는 단순한 후생을 넘어서 인격적 대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시스템에 녹아 있었습니다. 입사 한 달 후 설비 자동화 기초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공정 흐름도와 제어 시스템을 배워야 했어요. 대부분 동료들이 어려워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흥미로웠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교육 담당자가 문제를 냈어요. 이 공정에서 효율성을 20%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머뭇거릴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센서 배치를 조정하고 알고리즘 일부를 수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담당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답이네요. 어떻게 알았죠? 저는 차근차근 논리를 설명했어요.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병목 구간을 찾아낸 과정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한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하린 씨, 한국에선 실력이 말합니다. 그는 저를 AI 공정 데이터 분석 보조로 발탁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특혜 아니야? 겨우 한 달 다닌 신입이 뭘 안다고.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찾고 개선점을 도출했죠. 한 주일 후 제 보고서를 본 한 과장은 놀랐어요. 이거 정말 혼자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을 겁니다. 한국은 스펙보다 실행력을 보는 나라거든요. 다음 달부터 저는 정식으로 데이터 분석팀에 배치됐습니다. 선배들도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분석한 데이터로 생산성이 15% 향상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주임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하린아, 처음엔 미안했다. 실력 있는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거든요. 한 과장은 공정했습니다. 기회는 주되 결과는 냉정하게 확인했어요. 편견도 특혜도 없었죠. 오직 실력과 성과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의 인사철학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기회를 주는 건 말입니다. 입사 6개월이 지날 무렵 공장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됐어요. 식당 메뉴가 왜 이래? 점심시간 식당에서 누군가 투덜거렸습니다. 평소엔 만족해하던 메뉴였는데 갑자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은 매일 바뀌는데 베트남 음식은 맨날 똑같잖아. 그러게. 한국인들 입맛만 맞추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메뉴는 영양사가 균형 있게 짜는 거였어요. 한국 음식도 베트남 음식도 매주 바뀌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후엔 휴게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인 직원 휴게실 가봤어? 의자도 더 좋고 정수기도 최신형이야. 우리 건 언제 바꿔주나? 작년부터 의자가 삐걱거리는데. 실제로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인 직원 휴게실과 저희 휴게실이 다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용 인원 차이 때문이었죠. 한국인 직원은 15명, 저희는 400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설 규모가 달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만이 점점 커졌죠. 내부 게시판에도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신식 식민주의다, 우리는 영원히 2등 시민일 뿐이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들었어? 한국인들 월급이 우리보다 3배 많다더라. 승진도 한국인만 되는 거 아니야? 현지인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어. 중심에는 레 민빈이 있었습니다. 하노이 출신의 능력도 뛰어난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말솜씨가 좋아서 한마디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빈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동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어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일을 해도 대우가 다른 게 정상인가요? 어느 날 빈이 저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리나, 너도 느끼지 않아? 한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겉으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값싼 노동력일 뿐이야. 핵심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 주잖아. 빈의 말에는 논리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현실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는데요. 실력만 있으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리나,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한국은 우리를 절대 대등하게 보지 않아. 그날부터 빈은 더 자주 저에게 접근했어요. 매일같이 한국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빈의 선동에는 어딘가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드디어 빈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근 후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였죠. 얼굴들이 어두웠습니다. 하리나, 우리와 함께하자. 빈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전 직원이 출근 거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구사항도 준비돼 있었죠. 첫째, 베트남 직원 임금 30% 인상. 둘째, 관리직 승진에서 국적 차별 금지. 셋째, 핵심 기술 교육 기회 확대. 겉으로는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준비가 완벽했거든요. 벌써 70명이 동참하기로 했어. 하리나, 너만 있으면 돼.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엉 주임도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푸엉 주임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참여할 수 없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가운 웃음을 지었죠. 왜지? 너도 베트남 사람 아니야? 저는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로 해결해야죠. 푸엉 주임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리나,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공장 앞에는 70여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베트남 직원도 인간이다.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비니 확성기를 들고 연설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비는 유창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배신자라는 속삭임도 들렸죠. 파업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업무에서 제외당하고 식당에서는 혼자 앉아야 했어요. 누군가 제 사물함에 한국에게 라는 쪽지를 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 과장은 달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린 씨, 정의는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한국식 조직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비니 생산관리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죠.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습니다. 비는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AI 공정 제어 알고리즘이 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건 기밀 자료였어요. 외부 반출이 절대 금지된 파일이었죠. 빈이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해졌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데 발이 의자에 걸렸어요. 소리가 났죠. 빈이 돌아봤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하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더 이상 동료를 보는 눈이 아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빈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중국어로 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번역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AI 기술 확보 삼성 내부 분열 조작 목표 달성률 70%. 빈은 중국 공산당 기술전략부의 지령을 받는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파업 선동도 동료들 이간질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후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빈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났죠. 이번엔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의 행동을 촬영했어요. USB에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 중국어로 통화하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과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한 과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린 씨, 정말 고생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삼성의 보안 시스템이 국가급으로 작동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정의감과 용기가 드라마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한 과장의 보고를 받은 본사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보안 전문팀이 출발했어요. 베트남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동시에 진행됐죠.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빈이 제가 고발한 걸 알면 어떻게 될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한 과장은 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줬어요. 하린 씨, 내일부터 며칠간은 특별 보호를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오전 9시 빈이 체포됐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그는 공장 입구에서 수사관들에게 연행됐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렸죠.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는 순간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소름이 돋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린, 너였구나. 그가 입모양으로 말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전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빈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장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빈이 스파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파업도 다 계획된 거였나? 그의 사물함을 수색하는 과정도 공개됐어요. 여러 개의 USB, 중국어로 쓰인 문서들, 그리고 거액의 현금까지 발견됐습니다.
중국 연락책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복원됐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내 여러 외국 기업에 침투한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죠. LG, 현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었어요. 목표는 첨단 기술 탈취와 내부 분열 조장이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파업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김주임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하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주임님, 괜찮아요. 비는 정말 교묘했어요. 저도 처음엔 속을 뻔했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같은 말들이 이어졌어요. 한 과장은 공식적으로 제 역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팀 내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지켜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술전략부의 베트남 침투 작전이 적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15개 기업에서 27명의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명한 보안 시스템, 베트남 한국 공조수사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VTV 뉴스에서는 특별 프로그램까지 방송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삼성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의 윤리 경영 수준을 보여준다. 내부 신고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과적인지 증명됐다. 정부 관계자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진정한 파트너다.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가 더욱 확고해졌다. 공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빈이 조장했던 의심과 불신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이제야 알겠어. 빈 때문에 한국인들을 의심했는데 정말 부끄러워. 저는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투명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공정한 말이에요. 침묵 속에서도 조직의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한 달 후 한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하린 씨,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윤리운영 TF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팀장으로 추천한다는 거였죠. 정식 승진이었습니다. 저요? 정말 괜찮을까요? 실력과 인품을 모두 증명했잖아요. 한국 본사에서도 인정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특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건 때문에 포상받은 거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도 있었죠. 전 직원 회의에서 제 승진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할 말은 정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래 민빈 사건 때문에 승진한 게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새로운 역할은 쉽지 않았어요. 윤리교육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했죠. 본사와 협의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윤리 기준을 더욱 강화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다른 해외 법인에도 적용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 과장은 제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린 씨, 이제 당신이 우리의 윤리 기준이 됐네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외국인 여성에게도 열린 한국형 실력주의를 체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윤리 문화가 시스템화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 본사에 초청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술 윤리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서는 것이었어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삼성 본사 건물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컨퍼런스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현장에서 실천하는 기업 윤리였어요. 떨렸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작은 농촌에서 왔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며 진정한 윤리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것은 위기 때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한국 시스템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됐나요? 저는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시스템의 투명성, 실력 중심 평가,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말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TED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계적인 강연 무대에 서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길,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요. 이건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였어요. 정의는 정말 국경을 넘나 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 시스템을 상징하는 모델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정의의 실력, 사람 중심 기술의 가치가 모든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